네, 장애인 복지론 10월 3일 월요일 수업 내용입니다. 자, 수업 시간에 미리 공지 드린 대로 오늘 10월 3일 이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가장 좀 중요한 개념이었던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중에 ICIDH 국제장애 분류 1과 그리고 국제장애 분류 2 그리고 ICF 개념 목적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국제장애 분류 1에서 이 기능장애, 능력장애, 이 사회적 분리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이 각각 특징이 무엇인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장애 분류 2에서는 그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이 경계를 어찌 보면 조금 무너뜨린다 했죠. 그래서 이 비장애인도 활동과 참여의 제한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함으로 더 포괄적으로 적용하게 되었다. 이 개념까지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ICF의 개념인 어찌 보면은 이 개인적 특성과 사회 환경적인 특성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ICF의 개념 목적이 무엇인지 그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고, 이 ICF의 목적은 공통 용어를 제공함으로써 국제적인 이 WHO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모든 국가 간의 이 비교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 요 내용까지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고, 자, 오늘은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장애인 복지의 개념부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은 이 장애라는 전체적인 전반적인 개념이었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런 개념을 보면은, 먼저 이 WHO에서는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1976년도에 지금 프린트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개인을 훈련시키고 이 재훈련시켜서 어찌 보면은 이 개인의 기능적 능력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 재활전문위원회 등 대부분 어찌 보면은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권위 있는 나라들에서는 대부분 이 WHO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런 개념을 다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보면은 위와 같은 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 WHO에서 제시한 이 개념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이 있는데, 보시면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거의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장애에 대해서 이 개인의 어찌 보면 책임과 이 개인에 대한 문제로 많이 그것을 좀 몰아가고 있었던, 몰아갔다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그러한 만들어진 게 보세요. 1976년도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 뭐 따진다면은 무려 47년? 48년 정도? 거의 한 50년 반세기 가까운 시간이 흘러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 대한 책임이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런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배제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21세기 지금 시점에서 최근의 장애인 복지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정의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4, 50년 전에 WHO에서 정의한 장애인 복지에 대한 그 개념 정의한 그 시대와 지금 21세기를 이제 지나가고 있고 후기 산업사회에 진입한 지금 이 시기에 전 세계적인 장애인 복지의 흐름이 어찌 보면은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많이 좀 변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 최근 장애인 복지에 대한 흐름이 이렇게 예전과 달라졌냐면은, 첫째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사회 환경의 문화의 변화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은 굳이 따지자면은 예전 수백 년 전에 농경 사회에서 1차 산업 사회에서 100년이 지나도 1차 산업 시대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시대에는 10년, 20년, 50년, 100년이 지나도 사회적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한데 지금은 우리가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 말도 거의 안 쓰죠. 왜냐하면
10년까지 가기는 너무 멀다는 거죠. 요즘에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휴대폰만 보더라도 휴대폰이나 아니면 다른 우리 미디어 기기들을 보면은 특히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2년, 3년 동안 가는 모델 거의 없습니다. 휴대폰만 하더라도 몇 달에 걸쳐서 계속 업그레이드 된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 나오는 것처럼 최근 우리 사회는 급변하게 지금 변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문명화된 이 시대에서 우리 사람들에 대한 이 변화도 굉장히 문화적으로도 크게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최근 경제적 여건의 변화, 특히 우리나라는 심하게 변했죠. 보통 나라가 200년, 300년에 걸쳐서 변화될 그 시기를 우리나라는 거의 50년 만에, 반세기 만에 다른 나라의 2, 300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그러한 경제력을 우리는 50년 만에 다 이뤄버렸죠. 그리고 제일 대표적으로 세계적인 축제라 그러면 올림픽, 하계 올림픽과 동계 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이 세 개 대회를 다 치른 나라가 전 세계 10개 나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요. 근데 우리나라는 무려 그거를 50년 안에 40년도 안 됐죠. 굳이 따지자면 40년 정도 됐겠구나. 88년 올림픽부터 88년 올림픽을 하고, 그리고 2002년 월드컵을 하고, 평창 2018년도인가요? 평창 올림픽을 하고, 무려 3, 40년 사이에 이 세계 메이저 대회를 다 치른 나라가, 물론 전 세계적으로 한 7, 8개, 한 10개 정도 안 되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3, 40년 안에 이 대회를 다 치른 나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보더라고요. 물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월드컵을 개최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계올림픽과 베이징 올림픽 우리보다 더 가까운 시기에 두 개를 다 하긴 했었죠. 자, 어쨌든 간에 그만큼 우리나라는 보면 경제적인 변화가 많이 발생했다고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세요.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가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지금 우리 시대에 장애인들의 이 비율, 특히 지금이나 예전이나 물론 100년, 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천적 장애인에 대한 비율은 크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론 이 환경의 오염과 다른 식생활 습관 문화에 대한 어찌 보면 약물과 관련된 그러한 여러 기타 제3의 변수로 인해서 물론 100년 전이나 또 50년 전에 비해서는 물론 이제 선천적 장애인도 많이 지금 현재는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긴 하지만 비율적으로 봤을 때, 하지만 이 후천적 장애인의 비율이 100년, 20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또 산업재해와 또 우리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더 될 수 있겠죠. 편안함을 제공해 준 반면에 이런 또 다른 사각지대의 면모도 있단 말이겠죠. 그래서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와 산업재해나 또 다른 많은 어찌 보면 현대 문명으로 인해서 발생한 이 장애, 그리고 무엇보다도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후천적 장애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로 인해서 국가의 책임이 현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배제하는 것은 좀 잘못 시대 흐름을 따르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라는 그런 이제 어찌 보면은 슬로건에서는 테마는 이제 그 시대 완전 참여와 평등이라 그랬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1980년대에는 이것이 그냥 어찌 보면 하나의 슬로건으로 형식으로만 많이 남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회로 지금 어찌 보면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또 이제 보장과 복지로 현재는 물론 아직 풀어야 될 숙제는 많이 있지만 또 이루어져 가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밑에 이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어찌 보면은 같이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참된 어째 인간으로서의 이 권리를 보장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물론 건강적인 서비스와 의료적인 서비스, 교육적인 서비스 이런 많은 기타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제가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 취업에 대한 기회 보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수업을 듣고 계시는 우리 학생들 중에 물론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대부분 또 이제 우리가 중간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취업을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예전 4, 50년 전, 물론 지금 6, 70대 어르신들은 열심히만 일하면은 잘 살 수 있는 그런, 열심히 일하면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3, 40년 전에는요. 근데 지금은 무조건 열심히만, 물론 이 말이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시대가 돼버렸어요. 물론 게으르면서 열심히 안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겠지만, 물론 열심히 하면은 확률은 높겠지만, 예전하고 시대 이 환경이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사람이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지 못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이 지금 없다면은, 즉 뭐 우리가 속된 말로 백수로 있다면은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 비하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가 작아진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 비장애인도 이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이 너무 없다라고 판단하면은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도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떠나서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또한 경제적인 어찌 보면 보장이 이루어진다면은 사람은 그 속에서 자존감이 많이 향상되면서 살아갈 어찌 보면 하나의 이유를 만들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물론 비장애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서 완전 참여와 평등을 위해서는 이 취업의 기회를 우리가 또 많이, 그러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또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 장애라는 것을 어쩌면 어느 정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적인 서비스, 그리고 뭐 재활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재활 서비스, 그리고 이제 취업을 또 앞두고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어쩌면 교육을 먼저 받아야 되잖아요. 취업 교육이랑 관련된 내용들을. 그래서 교육에 대한 접근,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취업에 대한 보장.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의 문제는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합적인 문제를 원스톱 시스템으로 같이 복합적으로 다학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수요일 시간에 배울 바로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단 그렇게 먼저 기억하시고 밑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 세계 장애인의 해에서 영향을 받아서 보시면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애인의 뭐가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현재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 자아실현이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의 삶에 어찌 보면은 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자존감을 높여서 살아갈 이유를 만드는다기보다는 살아갈 이유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우울증이 좀 심하신 분들을 보면요, 뭐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공통된 요소가 뭐냐면은 자신이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중에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높은 소득에 있는 분들도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상실에 대한 이 스트레스가 심한 경우, 이 어찌 보면은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우리가 뭐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 상황은 전혀 모르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혹 해당되시는 분이 계시더라도요. 우리가 부모님이 당연히 나보다 먼저 돌아가실 거라는 거는 우리 무의식 쪽에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 병을 통해서 이 준비된 죽음으로 서서히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훨씬 더 잘 받아들이겠지만, 우리 주위엔 또 급작스런 이 불강력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사고를 통해서 급하게 또 갑자기 부모님을 여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가슴은 아프고 많이 힘들겠지만 시간 지나면서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반대인 경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왜 살아야 되지?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자체가 바로 이제 굉장히 조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울증에 계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자신의 낮은 자존감인데 낮은 자존감을 발생시킨 이유는 다양하다는 거. 하지만 비장애인에 비해서 장애인의 이 자존감을 떨어뜨리거나 이 자아 실현을 이루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요소, 그런 것들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 장애인의 해에서는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해소하면서 완전 참여와 평등으로 이렇게 슬로건을 걸면서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에 대해서 잠깐 있었죠? 없네. 밑에. 자, 사회 통합이라고 이제 현재 많이 나오는데, 이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최근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노인 복지나 아니면은 특히 최근에 많이 각광받고 있는 이 교정복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는 이 교정복지라는 과목이 제가 알기로는 개설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이 교도소 재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교정복지가 있거든요. 뭐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복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가 있는 것처럼 이 교정복지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 수업에서도 이 교정복지론이라는 과목도 개설하는 학교가 들어있는데 사실 잘 활성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석사 수업 마지막 학기 때인가? 그때 이 교정복지라는 과목을 개대에서도 한번 들었는 기억이 있는데, 대신에 그때 듣고 이 화원교도소, 물론 재소자들이 작업장으로 다 나간 상태에 우리가 또 이제 현장에 이제 화원교도소에도 우리가 실제 재소자들이 있는 그 방에도 가보고 했는데, 사실 그로 인해서 뭐 현장 실습을 통해서 또 현장 방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재소자들에 대해서 또 어떻게 개입을 해야 되고 그들이 출소 후에 말 그대로 더 전문가가 되어서 나와서 재범을 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교정 이 복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사회 통합이라는 것은 장애인 복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복지에서도 함께 같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가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사회 통합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밑에 생활 방식과 기회에 완전하게 참여하야만 가능하다 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회 구조적인 여러 가지 뭐 조금 불이익한 그런 잘못된 제도, 잘못된 구석,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변경시키고 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가장 대표적으로 뭐 양성평등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 좀 폭넓게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양성평등이라 그러면은 남자 여자에 대해서만 평등하게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요즘 말하는 양성평등이라고 말할 때는요, 남자 여자, 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남자 여자 어린아이, 즉 젊은이 또 연세 있으신 분들, 남녀노소, 지위 고하, 건강장애 유무,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모두가 평등하게 지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양성평등입니다. 그래서 혹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이 나오더라도 남자 여자 평등, 이거는 우리나라가 처음 양성평등이라 말을 하는 20, 3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그 개념을 뛰어넘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활 방식과 기회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의 잘못된 제도나 또는 뭐 어찌 보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뭐 이 관습들, 또는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런 고정관념들,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점점 더 사회 통합이 뭐 훨씬 또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장애인이 사회에 완전히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가 장애인의 참여에 부정적인 조건을 없애는 것, 아까 금방 말씀드린 이 잘못된 관습이나 고정관념이나 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시대가 바뀌면서 개선해야 되겠죠. 예전에 우리나라 뭐 한 올해도 아니에요. 보통 한 3, 40년, 4, 50년 전만 하더라도 가장 아름다운 여성상이라 그러면은 현모양처였어요. 여자는 집에서 남자 보필 잘하고 어린아이 양육 잘하고, 쉽게 말하면 살림 잘하고 아이 잘 키우고 남편 잘 이게 스포트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아니죠. 지금 시대에 안 맞죠, 우리나라가요.
물론 제 말이 좀 틀렸을 수도 있겠지만 옛날 우리나라 농경사회일 때 1차 산업사회에서는 대부분 힘을 쓰면서 일해야 돼요. 물론 여성분들 중 힘 잘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힘을 쓰고 농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이 짐승을 또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찌 보면은 가정에서 뭐 이제 가사 일을 전담을 하고 남성들이 그렇게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1차 농경 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1차 농경 사회를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물론 힘을 많이 쓰는 게 다시 힘을 안 쓰는 직업은 아니지만 농경 사회가 하지만 다 기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대부분 여성들도 우리 왜 특수작물 재배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훨씬 더 남성들 못지않게 잘 하시거든요. 뭐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도 지금 군위에서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특수작물 재배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우리 장인어른보다 장모님이 더 잘하세요. 모든 이 기계 조작이나 이런 것부터 봤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모든 인식 개선을 또 바꿔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또 무엇보다 보세요. 역사적으로 하는데 전통적으로 봤을 때 장애인이 기존 사회로부터 격리되었죠. 그리고 우리 내면 속에 무의식 속에 뭐가 있냐면은 장애인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할 일이 없는 사람, 저 사람들은 우리에게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도 우리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큰 사회적인 이슈가 많잖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번 소개할 텐데 어찌 보면은 우리 비장애인들보다도 비장애인도 이루기 힘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루는 것을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보면서 또 우리 많은 또 뭐랄까 도전도 받게 되잖아요. 그런 걸 본다면은 이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도록 우리는 이미 마음속으로 어찌 보면 이미 자리 잡아 버렸잖아요. 그래 기대되고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도 우리가 또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결국 밑에 보시면은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로 결국 이때까지 말했던 사회 통합이 결국 필요하겠죠.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 그리고요. 사회 통합이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선의에 기초한 공급자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어떻게 바뀔까요? 옛날에는 서비스를 주는 거에 초점을 잡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이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 그러면요, 헌법에 보면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라 그랬잖아요. 거기는요, 그렇죠.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리고 쉽게 말해서 외국에서 다른 국적을 가졌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시면 그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이라고 했기 때문에 옛날에는 장애인 복지가 뭐예요? 나와 있는 것처럼 선의에 의해서 즉 뭐예요? 우리가 자선에 의해서 모든 이 장애인 복지가 이루어졌다면 지금은요.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할 뭐가 생긴 거예요?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권리에 기초한 여기는 권리가 되겠죠? 권리에 기초한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으로 현재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 통합이고요. 예전에는 자선에 의해서 그냥 도와주는 걸로 이루어진 그러한 장애인 복지였다면 이제는 패러다임이 바뀌었죠. 어떻게 해요? 장애인들이 받아야 될 권리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변화되었다고. 이렇게 되면서 사회 통합이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다음 장애인 복지의 특성 한번 보세요. 장애인 복지의 특성은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하게 한 세 가지만 살펴볼게요. 첫째, 장애인 복지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의학적으로 생리학적으로 불편하기 때문에 의료 복지가 먼저 들어가야 돼요. 다시 말해 의료 서비스가 들어가고 나면 끝이에요. 그렇죠? 이제 학교 입학에 대해서도 배움에 대한 접근성도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취업도 해야 한단 말이에요. 또 그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마음이 물론 요즘에는 뭐랄까요 독신 가정? 그쵸? 이 결혼하지 않는 이 홀로 가족, 독신 가족들이 많이 있긴 있지만 아무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요즘 그래서 뭐 연애는 필수고 뭐 결혼은 선택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또 그 자기 닮은 또 예쁜 아이도 또 태어나서 예쁜 가정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전에 누군가는 이 기혼주의자다라고 말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지금 사회적, 우리가 지금 아기를 뭐 집도 많이 비싸고 또 월급은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우리가 막 사회적인 변화 때문에 그렇지, 그거 아니라면 나는 그래도 혼자 살 거다 하는 사람이 과연 지금처럼 많을까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본능적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은 사랑하는 짝을 만나서 뭐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건 누구나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어찌 보면은 뭐 취업을 지금 어려움이 있는 비장애인 중에 취업이 지금 잘 안 되는 분들에게는 이 고용보험공단에서 하는 뭐 취업 교육이나 직업 전문 학교 교육을 통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다 문제가 해결되는데, 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 장애인 분들은 이 의료 서비스와 그리고 배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접근, 또 취업, 또 결혼, 기타 등등의 이러한 문제들이 보시면은 다중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어느 것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는 굉장히 복잡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 두 번째, 장애인 복지 실천의 통합성.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위에 장애인 복지의 복잡성과 같은 맥이라 보시면 돼요. 통합성은 뭐냐면은 장애인 문제가 한 가지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에 있어서는 사회복지와 의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이런 여러 가지들이 통합적으로, 즉 다른 말로 하면 통섭이라고 그러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 그 책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책 내용은 좀 두껍고 조금 너무 학문적이라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우리 학교에도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예, 이 통섭책, 이 책이 있어요. 이 다학제적이라는 이 학문이 다 통합된다는 그런 책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사실은 번역했는 책이라서 이 어순도 우리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지만 시간 되실 때, 지금은 이제 과제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중간고사도 앞두고 있으니까 좀 부담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방학 때나 아니면 중간고사 시험 치고 한 잠깐의 시간이 좀 여유롭잖아요. 그때 이 통섭이라는 책 우리 학교 도서관에도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장애인 복지 실천은 이런 뭐 통합성의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장애인 복지의 역동성. 자, 보시면은 요거는 조금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로 여겨졌다면요, 장애인 복지의 이 특성에서 역동성은 조금 다른 입장에서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 장애인 복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사회운동의 역할이 매우 커졌다고 볼 수 있겠죠. 예전에는 장애인분들은 집에서 어찌 보면은 조금 격리 아닌 격리가 되어 있는, 사회와는 조금 차단된 삶을 살았다면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장애인분들이 다 그렇게 사시나요? 아니죠. 장애 당사자들의 직접적 사회 활동을, 운동을 통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흐름이 현재 많이 바뀌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인 이 국회에서, 물론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이 우리나라 현재 지금 300명이 현재 법안을 만들고 또 통과시키고 하고 있잖아요. 법을 발의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우리나라 300명은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이 뽑힌 지역 대표자가 있고, 그리고 이 당에서 뽑힌 이 비례대표제가 있잖아요. 합쳐서 300명인데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서 지역에서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이 국회에 보면은 이 시각장애인 국회의원분도 계시고 이렇게 휠체어를 타시는 분도 계시고 지적장애는 지금 안 계신데 이렇게 신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국회에 많이 입성을 했죠. 물론 이제 어찌 보면은 이 당에서 비례대표로 그렇게 했는 경우가 있는데, 뭐 정의당도 있고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서도 다 있죠 지금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지금 장애인 분들이 자신들이 직접 사회운동을 해서, 그리고 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은 각계각층에서 장애인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인 복지의 역동성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장애인 자신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장애인 스스로가 참여할 수 있는 하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역동적으로 현재 많이 활동하고 있는 것이 장애인 복지의 또 하나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노인 복지는 요거하고 비교해 볼까요?
노인복지도 좀 복잡성이 있죠. 왜요? 이 장애라는 것 때문에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노후로 인해서 몸이 많이 이제 노화되어서 장애가 의학적으로 필요하고, 또 노인들에 대한 일자리도 또 뭐 그런 것 등등을 보면은 노인복지도 조금 살짝 복잡성이 있지만요. 노인복지의 역동성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에 이 노인, 물론 이제 국회의원들 중에 65세 이상 넘은 사람들도 꽤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도 노인이자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진짜 이 노인 복지를 위해서 노인들이 막 이렇게 크게 사회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활성화되지는 않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에 보면은 65세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65세면은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죠. 국제적인 기준으로는 노인이 되었지만 굉장히 젊은 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사회 각계각층에서 쉽게 보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대통령이 지금 젊지만은 우리 지금 대통령 앞에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언제 했었어요? 노인이 되었을 때 했잖아요. 노인 때 대통령 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 본다면은 맞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65세 전에 하셨나? 대통령 하고 있으면서 65세가 넘으셨나? 뭐 그게 좀 갑자기 애매해지네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도 훨씬 전에 했고, 맞죠? 그런 거 보면은 우리가 꼭 요즘 노인의 나이가 요즘 너무 젊어졌기 때문에, 또 그 말은 반대로 이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의학의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노인의 복지를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라 보겠죠. 자, 아무튼 장애인 복지의 특성은 요 세 가지로 여러분들이 잘 그냥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이 마지막 내용인데 이거 보시면요 조금 안타까운 게 있어요. 뭐냐면은, 자, 시각장애인에게 대해서만 안마사 자격 허용이 정당하다라는 2004년도에 이 판결이 있었어요. 뭐냐면 보시면요, 서울행정법원 11부에서 자 내용 쭉 읽어볼까요? 지금 시각장애인만 뭐요? 이 안마사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 법으로 정해놨었어요. 그래서요, 그런데 시각장애인만 안마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았겠죠, 이 시대도요. 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근데 시각장애인 외에 안마 이 서비스를 하고 안마 시술소를 운영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마 시술, 이게 어찌 보면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도, 물론 요즘에는 워낙 안마 의자가 워낙 잘 나와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그냥 안마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배우시는 분들이거든요. 전문적으로 배우시고 자격증을 취득하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안마를 하시는데, 어찌 보면은 굉장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였어요. 그런데요, 시각장애인만 이 안마를 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시각장애 아닌 분들도 안마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안마 시술소 하면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퇴폐적으로 잘못된 그쪽으로 우리가 많이 좀 보도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보세요. 퇴폐 쪽으로 아니고 이거는요, 안마사 자격이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이 됐는데, 이것이 뭐예요? 이 송모씨라는 사람 4명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법이 잘못되었다,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서울시를 상대로 뭐를 냈냐면은 안마사 자격 인정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는데 결국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어요. 즉 다시 말하면 기각됐다고요. 판결문은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 보시면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한 헌법에 따른 것이며, 헌법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뒤에 쭉 넘어가면은 모든 국민은 또 그의 원하는 정당한 직장을 가질 기회를 가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판결문 어떻게 나와 있었냐면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해서 실질적 생계 보장을 현재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취업 기회도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으로 다 제대로 보장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장애인에 대해서 생계급여도 나가고 장애인 급여도 나가지만 실질적으로 생계 보장을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에게만, 즉 시각장애인에게만 제공하는 이 안마 시술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송모씨가 낸 이 어찌 보면은 이 소송을 원고 패소했다고요. 즉 기각시켰다고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는 더 중요할 수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이 계속 시각장애인들만 이렇게 그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보세요. 2년 지났죠. 2년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판결이 났냐면은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려버렸어요. 무려 보세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요,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안마사에 관한 규칙 조항을 재판관 7대 의견으로 결국 위헌이라고요. 결국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라고 결정 내렸죠.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판결을 제가 맞다 틀렸다 여기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제가 판단할 자격도 없고요. 하지만 조금 우리 사회복지를 또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안타까운 판결이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했다고 봤어요. 이 시각장애인에게만 이 뭐랄까요, 안마 자격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비장애인 국민들이 안마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업 선택의 자유를 너무 침해했다고 보면서 이거는 결국 기본권 침해 희소성 원칙이 어긋난다고 밝혔어요. 너무 좀 심하게 밝힌 것 같죠? 좀 너무 갖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뭐라 했냐면은 시각장애인의 생계 보장 등 공익에 비해, 즉 비시각장애인들이 받게 되는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봤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위에서 이거 있죠. 비장애인의 직업 선택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장애인의 생존권보다는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것을 얘들은 반대로 이제 생각했죠. 뭐냐면은 이걸 다르게 말하면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보다는 비시각장애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더 소중하다고 이제 받는 거예요. 물론 더 이제 크다고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사회에 보면은 지금 안마 관련된 이 업소들이 굉장히 많죠. 물론 정당하게 깨끗하게 정말 합법적으로 잘하는 데도 많아요. 또 그리고 그 합법적인 이 뭐랄까요, 안마 시술소에 가면은 이 시각장애인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잘 배우셨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정말 잘하는 경우도 많은데, 제가 여기서 이 수업자는 또 이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프라인 수업이면은 하고 싶은 말 다 하겠지만 여기서는 또 이 온라인 내용은 또 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지만요, 예전에 비해서 지금 그래서 이 안마 시술소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위법적인 행위들은 물론 다른 범죄도 다 그렇게 많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이것만 이렇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안마 시술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위법적인 일들은 현재 좀 늘어난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법이라는 거는요, 서로가 잘 지킬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아무리 좋은 법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요, 악법도 법이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면요, 좋은 법이라면요, 당연히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행복을 잘 지켜나가고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좋은 법은 잘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거지, 좋은 법을 악용하게 되면요, 그 법은 사장될 수밖에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피넌랜더법.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개론 시간에 배웠던, 그 제가 수업 시간에 한두 번 언급했죠? 지금의 기초생활수급 제도가 되었던 이 스피넌랜더법 얼마나 좋아요. 수백 년 전에, 물론 300년 전부터 만들어져서 시행되고 있는, 정확하게는 한 250년 됐겠죠? 250년 전부터 만들어진, 지금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 이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최저생계비 보장 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는요, 이 스피넌랜드법의 이 법을 모토로 해서 다 좋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이요, 그 당시 초창기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요, 굉장히 진짜 이제야 사회복지법다운 법이 만들어졌다 하면서 모두 박수 쳤는데, 불과 시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법이 폐지돼 버리거든요.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했기 때문이에요. 물론 잘 지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죄송한 표현이지만 잘 지킨 사람만 바보 돼 버렸어요. 악용한 사람은 부당한 이득을 취해버렸고요. 그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또 이 내용이 나오면 이 법제론 내용이고 개론 내용이었기 때문에 혹시 그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또 한번
관련해서는 법조인 시간 어차피 또 배워야 될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언급해드리면은 나중에 법조인 배우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수업 시간 이런 내용이 나오면은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 자료는 그래서 여기 끝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보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시면은 잠시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 자료 아닌데 맞구나. 잠깐만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보시면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장애인 복지 2년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일장은 제가요. 그래서 급하게 안 나갔는데 장애인 복지 2년 접근도 우리가 중요한 개념이에요. 리해빌리테이션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 이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2장은 좀 장애인 복지에서 좀 많이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는 선에서 좀 꼼꼼히 하고 지나갈 거고요. 대신에 우리가 뒤에 나오는 수업 자료에 보면은 왜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장애인 복지의 발달, 장애인 복지의 재정 이런 내용들은요. 사실 우리 중간고사 이후에 보여야 될 내용들은 장애인 복지 발달이나 이런 거는요. 우리 삼국시대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우리 근대 사회 와서는 어떻게 했고 이런 내용들은요. 죄송하지만 제가 한글파일로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넘어가면 돼요. 우리 삼국시대는 뭐 또 궁청을 만들었고 뭐 조선시대에는 환율제도를 통해서 뭐 그런 것이 사실 우리가 지금 의미 없거든요. 그런 거는 수업 책에는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장애인 복지를 어떻게 발달하고 어떻게 전달시키느냐 이런 것도 그건 기본 내용이기 때문에 쭉 읽으면 넘어가면 되니까 중간고사 이후 내용에서는 이 한글 파일로 만들어놔서 쭉 읽으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내용들은 장애인 복지의 좀 핵심적인 내용들은 제가 조금 급하게 안 나가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선에서 좀 여러 번 반복하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0월 며칠이 되나요? 10월 5일인가요? 10월 5일 수업 수요일까지 요 영상 다 들으시고요. 10월 5일 수업 시간에 요 리해빌리테이션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